교양대 황혜영입니다. 오늘 테마가 AI 시대 공감 프레임의 감성이라는 주제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 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생산량이 세계 보급하는 게 전 세계 1위이고요. 또 우리나라 조선업이 최근 몇 년 동안 약간 이제 침체된 적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고 하는 조선업이 가장 압도적으로 1위예요. 또 마른 김은 먹는 나라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고, 또 늘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거나 할 때 부탄가스도 전 세계적으로 1위인데 부탄가스가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89%, 전 세계 보급률 중에 89%여서 이제 우리나라 가장 1위인 이런 품목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와 또 상반되게 전 세계적으로 1위인데 좀 부정적이고 적신호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독주 소비량이 1위입니다. 독주 소비량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알코올 소비량 자체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1위는 아니고요. 13위니까 좀 높기는 높지만 더 많은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맥주라든지 이렇게 마시는 나라들도 있는데, 독주라고 하면 15도 이상. 보통 맥주나 와인은 15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는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래요. 왜냐면 우리가 소주 문화라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알코올 문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학생들도 계속 대학생들 음주 문화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 독주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죠. 사실 주변에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 제 가까운 가족 중에도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몸의 병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더 이제 끊겠다라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위험한 데다가 요즘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위인 게 조금 이제 심각한 거가 하나 있고, 또 그보다도 사실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살률 1위인 거는 우리도 잘 알고 계시죠. 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데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65세 이상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비율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전 연령층이 다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는데, 노년층인데 퇴직을 하고 노후는 병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한데 노후에 이 빈곤율이, 그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많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내가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유럽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2010년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유럽에 가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렇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자신감 결여나 불안이나 정서 장애나 이런 어떤 인간성 상실의 위기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급속하게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더 심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문학의 어떤 위기들이, 인문학이라고 한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 대학에서도 사실 인문학 학과들이 대부분 다 폐과가 되거나, 나도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문학이 대학에서 더 이상 점점 학문의 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순수 학문에서도 경제성이라든지 어떻게 왜냐하면 청년들도 워낙 취업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학 나와서 바로바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위기 속 인문학은 학문의 자리에서도 자꾸 인문학뿐만 아니라 순수 학문들이 자연과학도 그렇고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와 반대로 인문학이나 시민 광자들이요, 우리 학교 밖에서는 완전히 열풍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문 강좌들이나 예술 체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원인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이런 우리의 뭐 부정부패 아니면 인본적인 가치가 상실한 거나 우울증이나 허무주의나 이런 게 어떤 인문학적인 이상이 무너진 거와 관계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바깥에서는 워낙 위기를 겪으니까 이런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게다가 여러분들 20대 혹은 10대 청년들의 위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중고등학교들 다 겪고 왔잖아요. 대학생이 됐는데 중고등학교 때 힘들었죠.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답게 이렇게 활짝 자아를 펼칠 수가 없는 그런 교육 제도와 사회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들 중고등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이제 살겠지, 이제 대학만 가면 내가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와보니까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대학에 오니까 또 다른 새로운 시기의 압박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청년들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노년층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큰 문제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꼽더라고요. 노년이 됐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근데 여러분 세대 10대, 20대의 청년들이 겪는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다들 꼽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이 되겠지만 그 위에다가 정신적인 어려움, 압박, 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비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청년들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정서적인 압박, 좌절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뭐 요즘에 청년들을 지칭하는 세대 이름들은 굳이 이것도 이미 9세대가 될 정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도 정책이 필요하겠죠.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까지 그 모든 정책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좀 돌보고 우리 자아를 건강하게 해주는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문학 중심의 교육이 더 회복되어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은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회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래 타고난 그 본성, 이 본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활짝 꽃피도록, 사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개성과 우리 각자의 자아가 바라는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뭔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점수가 매겨지고 비교당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어서, 이 사실은 인문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이미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서로 상처들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약간씩의 다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처 없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우리 속에도 나도 모르는 어떤 열등감들도 알게 모르게 생기게 되고, 또 받은 상처들도 있고, 또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 슬픔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 약을 먹지만, 감기 걸리기 전에도 어때요? 항산화 식품이다, 좀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 감기가 걸리기 전에 면역력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인문학에서 자아를 회복하는데도 이미 상처받은 자아들을 어루만져줘서 회복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정말 자아를 활짝 펼치고 싶어도 우리 사회 자체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많은 압박들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자아를 더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키울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문치료라는 말까지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인문치료에는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약물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약물을 주고 이런 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의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자아를 회복하고 또 면역력을 키워가고 이런 활동들을 인문치료라고 해요. 인문학적인 정신과 방법으로 마음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분야들이 함께 우리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기능들을 자꾸 이제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를 들면 철학치료도 있고요. 요즘에 이름 붙이기를 문학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문치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뭘 할 때 내가 행복한가, 말 그대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인문학적인 치료가 요즘에 필요하게 된 거죠. 점점 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자살률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더 많아지고 이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안 그래도 우리 사람들끼리만 부딪히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강의 제목에 보여드렸듯이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들만 해도 힘든 상황에 AI까지 지금 등장해서 우리의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과학기술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는 사실 선을 그을 수는 없고 많은 부분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AI가 들어와서 요즘 은행 업무도 전화를 거니까 AI 은행원이 내 선 결제 이런 것들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수업에서 같이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카페에 갔더니 로봇팔이 우리가 주문만 하면 커피도 다 갖다 주고, 실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AI 시대에 이제는 인간 같은 존재가 예견이 되면서 인간 자리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지속 가능 활동이 뭘까? 과연 인간이 뭘 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인간들끼리 경쟁도 힘든데 이제 기계가 인간 자리까지 더 차지하고 있어서 과연 인간이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기계가 대체할 확률이 높고 빨리 대체가 이미 되었고, 더 이제 앞으로 될 것들은 정교함이 떨어지거나 좀 단순 반복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AI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기계가 대체할 확률이 좀 낮거나 아니면 늦을 그런 분야가 감성에 기초한 이런 부분이라고 해요. 감성에 기초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 물론 요즘에 AI가 그림도 그리고 AI 피아니스트들이 몇 달씩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곡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AI들이 그림도 그리고요, 문학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술을 대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표현을 가져와서 이미 빅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하는 예술은 표현을 가져와서 하는 거지만 AI가 우리처럼 감성을 느낀 건 아니에요. 인간은 느껴서 직접 느끼고 나의 체험을 표현하는 거지만 AI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AI가 정말 인간처럼 느껴서 그런 감정이나 감성들을 느껴서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더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가치들 중에 더 새롭게, 그리고 더
더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능력들인 거예요. 기계가 못 따라올 것들. 기계가 아무리 은행 업무나 이런 걸 대체해도 아직은 못 따라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더 이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IT 교수 데이비드 오터라는 교수는요. 미래 사회는 공감 능력이나 창의성이나 다른 것들 지금 뭐 변호사도 대체하고 있고요. 의사도 다 AI 의사가 다 더 어쩌면 정교하게 컴퓨터로 수술들을 하고 있지만 인간만이 가진 역량,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중요해진다. 예전엔 안 중요했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인간의 역량을 뭐로 볼 것이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임의로 휴먼 파워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량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이에요. 휴먼 파워라고 할 때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하나의 영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과 대비해서 볼 때 이 휴먼 파워는 인간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능력으로 말할 능력이라고 할 때 초고속적으로 변하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그 속에서 발현되는 어떤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공감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휴먼 파워 얘기를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오늘 특강 한번 듣는 걸 휴먼 파워가 탁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요. 인간 내재적이고 근원적인 이런 자질이기 때문에 이걸 키우는데 혹은 회복하는데 이걸 인식하는 것부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우리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은 딱 어미한테서 태어나면 다리 약간 삐뚝삐뚝 하다가 걷는 거 보셨어요? 그죠? 약간 처음에는 일어설 때 약간 다리를 휘청휘청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다른 동물들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발달 자체도 느린 만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의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총체적이고 고도화되어 있어서 단시간에 우리가 태어나서도 그렇게 크지 못했고요. 이거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빨리 왜 이게 안 될까? 나 이런 습관 고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바뀔까? 나를 조급증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역적인 조건이 나에 대해서 조급함을 버리고 대신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그걸 잊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지만 그렇다고 방향을 잃는 건 아니죠.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와 같은 것들을 질문하고 계속 나를 그런 어떤 성찰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그 방향성, 이것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를 기다려줘야 돼. 나 자신을. 빨리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이러지 않고 맞아. 오래 걸리니까 나도 남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야 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휴먼 파워를 기르는데 중요한 거는 기다리고 인내해주면서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글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에 나와 있는 건데 인디안 얘기가 나옵니다. 인디안들은 내가 읽어줄게요.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달린다.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합니다. 인디언들이 말 타고 이렇게 가다가 멈춰요.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한참 달리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본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쉬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말을 쉬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나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려주는 배려였다라고 얘기해요. 인디언들의 풍습이에요.
인디언들은 혹시 내가 빨리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다 보면 내 영혼은 나처럼 빨리 못 오기 때문에 혹시 뒤처져 있지 않을까 하고 걸음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기다려주고 내 영혼이 왔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생활 속에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럴 때 한 번씩 멈춰서서 혹은 방에 앉아서 가만히 나를 이제 차분히 가라앉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가라앉죠. 그러면서 내가 보이잖아요. 정신없이 우리가 바삐 지날 때는 내가 뭘 했지도 잘 모르게 지나가지만 고요히 앉아서 시간을 들이면서 나를 들여다볼 때 그때 느끼는 나, 어쩌면 그게 나를 따라온 영혼이 아닐까. 인디언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이 이제 내 옆에 왔구나 싶으면 다시 또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자아를 기다려주는 것, 방향을 잃지는 않으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휴먼 파워를 굉장히 중요한데요. 휴먼 파워 물론 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내면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정도 꼽을 수 있어요. 지성, 우리가 학문을 하는 지성, 감성, 인성, 또 개성, 개성이 우리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의 영성까지. 우리는 또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영성까지 이렇게 여러 차원이 있는데 오늘 그 많은 것 중에 다 포커스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성 이 부분만 잠깐 같이 나눠보고 한번 좀 느껴보고 이런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성을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보통은 너무 머리로 쓰는 거, 철학이라고 하면 이성적인 사고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철학에 절반 쪽이 이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나머지 절반이 감성을 강조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학이라고 하면 예술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하는데 왜 미학이 철학에 들어가느냐? 미학은 철학의 한 분야예요. 그게 철학에 우리가 사유를 하는 철학에 이성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게 그 철학의 한 파트라면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절반 쪽이 감성을 다루는 감성인식의 학문으로 미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의 균형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도 옛부터요. 독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앉아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서가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저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사람의 생각, 혹은 저 옛날 사람의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요. 반대로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고 했어요. 그럼 독서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걷고 돌아다니고 체험하고 실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독서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의 동기창이라는 서화가죠. 화가이자 서예가이고 뭐라고 말했냐면 동만건서 행만리로라고 해서 뭐라고 글씨를 쓰는 사람인데 글과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글과 그림만 그린다고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좋은 글을 쓰려면, 다시 말해서 글씨와 그림에서 향기가 나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글이나 그림에서 향기가 나게 하려면 책을 10,000권을 읽고 만리를 여행해야 된다. 그만큼 어떤 체험과 직접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조화가 될 때, 이성과 조화가 될 때 우리가 그 글에서도 향기가 느껴지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니체도 우리가 알고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앉아있지 마라. 지금 이 시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수업 끝나거든. 특히나 지금 단풍이 너무 예쁜 계절이잖아요. 어디 산에까지 단풍 구경을 못 가더라도 우리 학교 캠퍼스만 하더라도 벚꽃잎이 단풍 들 때 너무 예쁜 빨간색이 돼요. 지금 그런 시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캠퍼스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는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니체 하면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잖아요. 현대 철학자인데 야외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생각나지 않은 거는 그거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육이 춤을 추듯이 생각해야 된다. 그걸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책을 읽고 하는 것만 사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야외에서
길 걷는 그 길이 우리 생각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걷고 달리고 춤추고 산책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철학이어야 진짜 우리의 어떤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철학이라고 니체는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들레르도요. 보들레르 플라네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원래는 산책자인데 이게 그냥 고유 명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이제 보들레르는 산책자로 너무 유명한데 아까 니체가 말한 것 어떤 자연 속에서 걷는 산책도 있지만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사실 또 자연을 찾아서 어디 나가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파리 같은 도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리는 말 그대로 카페나 아니면 서점이나 이런 골목들이 있는 그런 옛 도시잖아요. 운치가 있는 이제 옛 도시인데 도시를 산책했어요. 항상 보들레르는. 그러면서 보들레르가 자기의 어떤 산책자로서의 그 매력, 산책의 매력, 도시 속에 군중들 속에 그 속에 다니면서 자유를 느끼면서도 익명이 보장되는 도시 속에 마치 왕처럼 어슬렁어슬렁 다니지만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시 산책자의 매력들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잠행을 즐기는 왕족이다. 이렇게 산책자의 어떤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성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과 이것의 조화로운 어떤 사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감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면 꼭 같이 세트로 생각해 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 감성, 감각이에요. 감정은 말 그대로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 또는 분노나 화가 남, 그리고 신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감정 안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발현하는 거.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발현되는 데는요. 예를 들면 좋은 것들을 볼 때 기분 좋은 거 있고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기분 좋아지는 거 있고 슬퍼지는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여러 사건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감각적인 체험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감정이 발현이 되고 하는데 그럼 감성이 무엇인가? 감성은 이런 것들을 날것의 체험들을 가지고요.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소화를 해서 그걸 승화시키는 걸 말해요. 그걸 좋은 방향으로 체험하는 거. 이게 감성의 힘이에요. 그래서 감성학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감성학은요.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감성학은. 힘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보통 힘을 연구하는 학문은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에서는 원심력, 구심력 그리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은 잴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물리학적인 힘은 잴 수가 있지만 감성의 힘은 우리 경험이 말해주는 건데 이걸 잴 수는 없어요. 이 문제는 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들고 있는 감성학적인 힘에는요. 누군가의 미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 그때 떠올리는 미소, 서로 나누는 미소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우리가 그냥 바삐 가고 있는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올 때 어때요? 그냥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혹은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빛 혹시 이거 보셨나요? 난 지난 여름에 설악산에서 봤는데요. 이 별이요. 처음부터 쏟아지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불빛에 눈이 익숙해서 별이 쏟아지게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요. 마치 진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켜지면서 한꺼번에 별이 보이던데 좀 여러분들도 혹시 쏟아지는 별을 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뭐 오로라 나 못 봤지만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대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풍경들에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혹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볼 때 여러분 느낀 어떤 그런 감동. 그래서 어느 한 식구, 한 문장, 한 단어, 때로는 한 단어 이 속에서 우리가 딱 느끼게 되는 감동. 혹은 커피를 마시려고
막 커피를 갈 때 마시기도 전에 이미 그 향기에서 느껴지는 우리 기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 감성적인 힘은 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 있는 이런 것들이 감성의 힘입니다. 주관적이에요. 느끼면 분명히 거기 있지만 느끼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감성의 힘은 원래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우리 느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원래 느껴지잖아요. 근데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더 증폭시키거나 더 끌어내거나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이 창조하는 능력인데요,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지만 저녁 노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저녁 노을. 저녁 노을 질 무렵의 느낌도 떠올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지금 눈앞에 없어도 우리는 느끼고 듣고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게 감성의 상상력의 힘이에요. 또 하나는요, 감수성이에요. 감수성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하고 포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감수성과 상상력이 어우러져서 감성의 힘을 끌어낼 수 있어요. 원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풍성하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게 우리 감성학에서 하는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잠깐요, 이제 내 지루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그냥 체험으로 하면서 오늘 이 감성을 조금 발현해 보기 위해서 체험을 해볼 텐데 아마 포스트잇 2장씩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죠? 나눠드린 거에서 오늘 감정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감정 자체는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증폭시켜보고 혹은 발산시켜보고 이렇게 하는 게 감성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감정 대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요거 볼게요. 여기 지금 감정들의 카테고리예요. 감정들의, 물론 희로애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지만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감정들 여기에도 다 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해놨는데 그 종이에다가 우선은요, 종이에 쓰지 마시고 우선 오늘 하루 종일 느낀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뭔가 한번 골라볼래요? 오늘 느낀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는지 그냥 일단은 종이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단어만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편하게 그냥 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쓰신 거는 오늘 일단 먼저 다 넣어봐 주세요. 다 넣어서 나한테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이게 영원히 나가지는 않겠지만 오늘 최소한 오늘 내 속에서는 좀 발산시켜줬으면 좋겠는 거. 나에게서 내보내주는 거죠. 내어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피곤도 써주세요. 피곤한 친구들 피곤도 써주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부정적인 거 지금 내 안에는 안 머물러졌으면 좋겠는 것들을 쓰시고 이 종이는 또 감성, 감각, 감정과 감각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감성을 체험할 때 촉각적인 거, 이거 국이고 우리가 때로는 폭력적인 감정도 발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일 거예요. 일단 다 쓰시고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나한테서 나갈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성의 힘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정적인 거는요 보셨죠? 눈으로 보세요. 보신 다음에 지금 이 종이에 담긴 걸로 생각하고 내 속에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어주시고 혹은 구겨주시고 때려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발산한 다음에 요거는 내가 걷어서 버려주겠습니다. 요거는 버려주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이제 쓰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요. 첫 번째 종이는 국이셨죠? 국인 거를 내가 이걸 돌릴 테니까 여기다 다 담아주세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 걸 다 담아서 확실하게 버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이거는 나한테서 지금 오늘 건 최소한 오늘 건 나갔어. 오늘 건 나갔어요. 비워주세요. 종이에 담았어요.
여러분과 다 담아서 비우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종인데요. 요거는 버릴 거 아니에요. 버릴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 감정. 나한테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안에 넣어두고 싶은 거. 아니면 얘는 좀 내가 보고 싶은 거. 이거는 써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써서 내가 전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따가 붙여주시면 쭉 다 어떤 감정 중에 내가 원하는 감정 혹은 좀 더 보고 싶은 감정 혹은 더 증폭시키고 싶은 감정 이런 감정들을 지금 골라주시는데 마찬가지로 한 개 안 쓰셔도 돼요. 더 많이 쓰셔도 돼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건 내가 다 받았죠? 그죠? 여러분들 다 넣었죠? 이거는 오늘 최소한 여러분이 넣어준 이 부정적인 건 내가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이게 떨어질까봐 좀 도와주시면 요거를 쓰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좋은 거. 지금 내가 꼭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한테 넣어두어야지. 혹은 보면서 내 걸로 삼아야지 하는 것도 좋아요. 혹은 내가 평소 좋아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거 나 다 좋아. 써놓고 붙이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글자를 보면서도 그 감정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감정은 요거는 버리지 않고 붙이겠습니다. 붙여서 더 떠올려 보도록. 혹은 그게 자꾸 가라앉는다 싶으면 다시 보면서 상기시키도록 감성의 힘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쓰시면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나눈 활동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내가 여러분들 아로마 테라피로 잠깐 향을 한 방울씩 이렇게 손에 드릴 텐데요. 보니까 이게 너무 가까이서 하니까 조금 머리가 띵하거나 캑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문지르시고 좀 멀리서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그러면 머릿속으로도 아로마가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텐데 요거는요, 혹시 다 붙이면 여기다가 놓을 테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감정들이 요 종이에는 이 활동지는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찍어 놓으시면, 아니면 누구 한 명이 찍어서 공유하셔도 되는데 자기가 찍어 놓으시면 생각날 때 이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감정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감성의 힘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아로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향으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편안하게 그냥 나의 호흡을 느끼시면 됩니다. 아까 인디언 관습처럼 혹시 이 바쁜 일상 속에 나의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내 호흡을 느끼는 동안에 내 마음이 같이 있는 것으로 회복이 되는지, 잘 따라왔는지 한번 느껴보시면서 호흡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우리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이 각박한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이 정말 어루만져줌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로마로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나의 머리를 사랑의 손길로 내 머리를 한번 만져주세요. 내 얼굴도 마치 그 산들바람이 나의 얼굴에 와 닿는 것처럼 그때 기분 좋은 거 아시죠? 그런 걸 내 얼굴을 내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어깨도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요. 아로마가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또 스며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썼던 것 중에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감정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담아두시고요. 글로 쓴 게 마음으로 느껴지게 여러분 감정을 내 마음속에 지금 마치 보이지 않게 아로마 향이 퍼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긍정적인 감정이 스며들어가는 걸 한번 상상하면서 느껴보겠습니다. 그런 감정에서 내가 봤던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이나 내가 감동적이었던 순간, 내가 너무 좋았던 것, 그런 것까지 한번 연결시키면서 그 감정이랑 한번 잠깐 우리가 느껴보겠습니다. 그렇게 잠깐만 머무르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제 눈 감은 채로 그냥 들으세요. 푸코는요, 현대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더니티라고 하는 현대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15세기라고 해서 구시되고 지금은 현대가 아니라 그거는 삶의 태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삶의 방식이다. 인간은 자기 삶을, 내 삶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술품들 좋아하잖아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직접 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서 보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예술품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찾고 하는데 왜 우리 삶을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학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나의 삶이고 나의 존재다라고 푸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인데 이제 눈을 뜨시죠. 사실 현대 시인데 내가 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포에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그리스어인데요. 원래는 성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언어가 그리스어로 포이에마라고 쓰여 있어요. 포이에마는 우리가 포임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포임 있죠? 그 원래 그리스어로 표현한 포이에마예요. 우리가 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처럼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성 체험에서 보였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시이지만 또 우리는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성을 일깨우고 감정을 풍성하게 하고 감각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갈 때 우리 자신이 시이면서 시를 쓰는 시인인 거죠. 우리 몸으로 쓰는 시이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쓰는 시여서 우리는 시이자 시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에게 물었는데요. 어떻게 시를 쓰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시인인데 언제 그것을 포기했는지는 각자가 알 것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처럼 아름다운 걸작품이고 또 그런 걸작품을 써나가는 시인이라는 거 오늘 특강에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